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전읽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윤인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리고 특히나 이 고전읽기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전읽기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1차시 강의는 고전읽기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서 온고지신, 여러분들 온고지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잘 알겠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예, 고전읽기를 의미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읽기 1차시 강의 주제는 온고지신, 고전을 새롭게 읽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셔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몇 권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많게는 1000권, 10,000권, 100권의 책을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독서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느냐라는 것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읽으셨던 책 중에 소위 말하는 고전,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혹시 몇 권이나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을 만났을 때 읽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좀 도발적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고전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고전 읽기라는 교과목을 열고 있지만 사실은 고전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을 한 과목도 읽지 않고 또 고전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서는 고전의 의미라든가 고전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고전을 어떻게 읽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가볍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 읽기 1차 강의 온고지신 고전을 새롭게 읽는 시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우리 고전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읽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전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아요. 고전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더 풍성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전을 읽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읽어왔고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을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전의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고전에 집중하고 깊이 있게 읽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굳이 고전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질문에서 이어진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전을 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전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핵심적으로 고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읽을 때 비로소 고전의 의미와 깊이를 새롭게 되새겨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다양한 책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고전,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전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첫 번째, 시간적으로 오랫동안이라는 겁니다. 네, 고전이라는 건 한 달, 두 달 읽히고 썰어버려지는 책이 아니라
오랜 동안 100년, 200년, 1000년 가까이 오랜 동안 읽히고 지속되었던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시간성을 지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초시간성을 지니기 위해선 고전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그 시대의 특수한 것만 보여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 10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오래된 보편적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이야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이 정의해서 얘기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힌다는 건 그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시간을 관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문학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라는 정의도 더해집니다. 여기서 모범이 될 만한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떤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불편하면 계속 읽게 되나요? 저는 불편한 건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1000년, 100년 계속해서 꾸준히 읽혀져 왔다는 건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모범이 될 만한 항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기본적인 정의인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이라는 뜻은 고전 안에는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고 그 보편적인 주제는 인간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도 해요. 고전 읽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너 뻔한 거 아니야? 고전을 읽고 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뻔한 주제네요. 사실은 뻔한 주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 뻔한 주제라는 건 오랜 동안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주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그 오랫동안 소통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 모범이 될 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어떤 가치를 평가할 만한 작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이라는 건 초시간성과 가치 항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시대나 특정 공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대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노래 그렇지 않아요? 대중가요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좋아. 그런 노래가 참 좋은데 어느 그 다음 세대가 들으면 좀 어색한 노래들도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82년생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저희 세대 노래가 저희 다음 세대,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들이 들었을 때 저거 뭐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들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 노래를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들었던 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 특정 시대나 공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 시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특정 시대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다 할지라도 다음 시대에 또 재조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전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춘향전 혹은 삼국유사. 우리가 2차 강의에서 얘기할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던 책인데 이련이 쓴 그 순간부터 고전이 돼서 사람들에게 와, 이 책 너무 좋다. 이 책 모두 다 읽어야 돼. 이 책의 가치는 최고야. 라고 평가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를 썼던 시대에 이련은 승려였고 다양한 이유로 그 책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거듭하고 세대를 통하면서 그 책이 재조명받고 그러면서 그 책이 재조명받았는데 한 시대에만 재조명받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항구적인 가치를 지녀서 재조명받으면서 고전으로서 다시 재등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고전의 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고전의 가치는 절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고 왔던 것들도 고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삼국유사를 전 참 좋아하는데요. 고전문학으로서. 고전으로서 삼국유사를 쭉 읽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음 세대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건 절대 고정적인 책이 아니고 누가 정한 책도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보편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을 얻고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텍스트들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고전이라는 가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꾸준히 변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고전 읽기 강의 첫 시간에 강조하냐면요. 사실은 고전 읽기 수업을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반응. 따분해요. 지겨워요. 옛날 얘기. 이거 뭐야? 나랑 관계없음. 조선시대 얘기를 내가 왜 읽어? 삼국시대 때 얘기를 내가 왜 읽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 작품을 읽고 우리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지금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건, 고전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건 삼국시대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는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고전 문학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예, 모든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전 100선, 필독서 100선, 고전 50선 해서 막 적게는 50권, 많게는 2, 300권까지 고전 문학 작품을 선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읽기 컨테스트도 하고 독후감도 받고 학점도 주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고전을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선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께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로서 우리는 기존의 작품을 읽을 때, 고전을 읽을 때 요약적 읽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요약적 읽기를 벗어나서 문화적 읽기, 어떤 읽기라고 여러분? 문화적 읽기로 우리 고전 읽는 습관을 확장하고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 읽기가 아닌 문화적 읽기를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적 읽기라는 것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4개의 어떤 통합적 읽기라는 맥락에서 4가지 어떤 읽기 방법들이 아마 화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건 단순히 고전의 의미를,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읽는 그러한 읽기 방식이 아니라 추거적 읽기, 추론적 읽기, 평가적 읽기, 창의적 읽기라는 이 4가지 읽기 방식을 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전을 깊이 있게 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가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추거적 읽기. 두 번째, 추론적 읽기. 세 번째, 평가적 읽기. 네 번째, 창의적 읽기입니다. 이 4가지가 어떤 독서 방법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아웃라인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약적 읽기를 넘어서 문화적 읽기로 가는 과정에서 추거, 추론, 평가, 창의적 읽기 이 4가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추거적 읽기라는 거는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읽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읽기 방식. 그래서 용어나 문장, 구성 등에 초점을 두는 읽기입니다. 그래 이에 반해 추론적 읽기는 추거적 읽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 의도, 목적, 관점을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읽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함축적인 의미나 의도, 목적, 관점이나 맥락 등을 이해하는 읽기로 의도, 함축, 관점, 맥락의 핵심적인 읽기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가적 읽기는 건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추거적 읽기가 뭐라고 했죠?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했다면, 추론적 읽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실적인 것 이면에 깔려있는 함축적인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평가적 읽기는 뭐냐? 의도나 의미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적 평가 혹은 외적 평가. 우리는 누구나 다 관점을 지니고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판단을 바탕으로 한 어떤 평가적 읽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창의적 읽기란 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상황 적용적 읽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추거적 읽기란 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읽기, 추론적 읽기라는 건 함축적 의미, 의도나 목적, 관점이 파악, 맥락을 이해하는 읽기, 평가적 읽기라는 건 텍스트의 외적이나 내적을 평가하는 나의 주관이나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읽기, 창의적 읽기라는 건 텍스트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읽기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추거적 읽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글은요 상당히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응집성이라는 걸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어 공부할 때 어때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번역이나 독해를 하다가 한두 문장 정도 단어가 잘 모르는 게 나와. 모든 단어를 다 사전 찾나요? 그렇지 않죠.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어떤 뜻이겠구나. 즉 구조적인 응집성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나 어휘를 파악해낼 수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고전문학을 읽을 때 우선적으로 고전문학 작품에 나왔던 문자, 용어, 문장, 단락 등의 구조적인 응집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 잘 모르는 어휘 같은 걸 파악해 나가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읽기를 우리는 추거적 읽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추거적 읽기가 고전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썼을까요? 한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향차를 썼고 이두라는 문자들을 썼습니다. 즉 문자가 계속 변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나 단어들이 10년 전만 해도 안 쓰는 어휘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저희 때 되게 충격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엽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미 사전에 등재됐죠. 등재어이기도 한데 엽기적이다라는 말이 저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에서는 없었던 언어예요. 근데 요즘 거의 안 쓰죠. 즉 어떤 고전에 쓰인 언어나 용어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 쓰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일일이 항상 찾아가면서 읽는다? 읽다 지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한 장 찾고 두 장 찾고 세 장 찾고 그러다 쓰러집니다. 우리 아주 난리 나요. 네, 그래서 먼저 고전에 대한 추거적 읽기가 선행돼야 된다. 무슨 뜻이냐? 우선 고전 작품 전체를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잘 모르는 내용이나 문장이나 용어, 문자 등을 구조적인 응집성을 통해서 파악해 나가면서 이 작품이 주제가 뭐고 내용이 뭐고 의미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파악해 나가는 사실적 읽기를 선행해야 됩니다. 특히나 고전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걸 찾아가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의 응집성, 작품 응집성이나 구조적인 일관성에 바탕을 두고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읽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추거적 읽기입니다. 다음으로 추론적 읽기입니다. 추거적 읽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텍스트에 나왔던 의미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딱 파악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내용이구나, 이거 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뭘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텍스트 안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더 있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왜 우리가 화용론, 언어학의 세계는 화용론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참 날 덥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말 그대로 날씨가 덥다는 얘기지만 동시에 창가에 서서 창가 닫혀진 창 옆에 서서 오늘 날씨 참 덥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창문을 열자라는 의미를, 숨은 의도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언어의 사실적인 의미 밑에 깔려져 있는 또 다른 의미나 의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면서 읽는 읽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추론적 읽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 글쓴이의 숨은 의도, 사건이나 사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읽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문학도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의도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쉽죠?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파리마치라는 잡지에 실려져 있었던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의 표면적인 의미, 사실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알제리 흑인 병사죠? 알제리 흑인 아이 병사가
프랑스 깃발을 혹은 프랑스 잡지니까 프랑스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추거적으로 읽으면 그냥 알제리 소년 병사가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것을 이 사진 한 장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씩 하나씩.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분절하고 분절한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했는가.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파리마치라는 깃발에서 여기서는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 안에서도 어린 병사, 노병, 퇴역병, 뭐 다양한 병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 병사를 선정했습니다. 즉 직업적으로 어린 성인이 아닌 성인을 배제하고 아이를 선택했어요. 이 작품 안에서는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에 다양한 군인이나 인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인도 있을 것이고 동양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알제리, 아프리카계 알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군대에서 인사를 꼭 충성이라고만 할까요? 악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인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경례, 충성하는 경례를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했는가를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선택하고 배제하는 그 차이에서 의미가 나타나거든요. 구조주의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는 의미는 차이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씩 구조의 의미 차이를 봅시다. 첫 번째 인사법. 충성이라는 인사법. 악수와 안녕하세요와 다르게 거수경례라는 인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친밀함일까요? 친밀함의 인사법 포옹이나 악수겠죠. 근데 경례라는 건 충성을 하겠다라는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인종 중에 알제리를 선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프랑스인이 프랑스에 충성을 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알제리는 어떤 거예요? 프랑스 군인과 알제리인을 비교했을 때 이 둘에서 나오는 차이는 뭐죠? 예, 맞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의 식민지가 충성을 한다. 두 개의 의미가 결합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얘기가 있죠? 군인은 소년병이었어요. 성인병사, 퇴역한 병사가 아니라 소년병입니다. 이건 뭐죠? 식민지의 소년, 어린아이까지 프랑스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배제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사진은 단순히 알제리 군사가 격려하고 있다라는 축어적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추론적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네, 프랑스 제국주의가 얼마만큼 위대한가. 식민지, 어린 병사까지 충성을 얘기할 정도로 프랑스의 제국주의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나갈 때 첫 번째 축어적 의미로서 고전을 읽는다는 건 말 그대로 고전 문학 작품 안에 있는 텍스트의 뜻을 파악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텍스트에 담겨진 의미를 평가해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원효가 해골물, 여러분들 원효 해골바가지물 아시죠?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다는 원효대사 설화를 보면 원효가 깨달음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다고 그러죠? 네,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서 너무 달콤한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이 알고 봤더니 사실 해골물에다가 해골바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보니 해골물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구토가 났다.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깨달음? 사실 밤에 보이지 않는 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맛있었던 것이 눈을 뜨고 보니 해골이라는 걸 알고 보니 이렇게 슬픈 일이야, 힘든 일이었다. 사실은 그런 의미의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랬을 때 원효대사가 그런 깨달음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왜 해골일까?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청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시각을 얘기했을까? 와 같이 어떠한 텍스트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배제했는가? 이러한 의미 등을 따져가면서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추론적 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차시점에 같이 공부할 심청전에서 왜 심청전의 구성 작가는 아버지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눈, 즉 귀가 안 들리는 걸로 할 수 있지만 왜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했을까? 라는 것.
그럼 청각과 시각장애라는 것의 차이에 의해서 심청의 효가 어떻다는 걸 더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 등을 우리가 추론적 읽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평가적 읽기입니다. 평가적 읽기는 우리가 추거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건 좋다 나쁘다, 추론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에 대한 내적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그 의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가적 읽기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읽기,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작품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읽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읽기. 그것이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온고지신이라는 것, 옛 것을 읽혀서 새 것을 안다는 것도 결국 고전 문학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읽고 내용, 아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꿨구나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네, 그렇다면 현재에서 나 그 문제를 해결했네, 근데 그걸 보니 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럼 그 긍정적인 평가를 나는 현재에 내가 처한 문제 해결 방안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고전에 나타났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내가 평가적 읽기를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럼 나는 거기서 나왔던 것과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현재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읽는 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텍스트의 평가, 그리고 의미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전을 새롭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추거, 추론, 창의, 평가적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전을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으로서 바꿔서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고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문학 작품의 어떤 몇몇 포인트 등에 대해서 뽑아내서 그걸 새롭게 재구성한 건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전우치라는 영화. 과거 전우치전에서 도사 전우치가 어땠다라는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새롭게 구성을 한 거죠. 또 이날치라는 그룹이 갖고 왔던 범이 내려온다. 사실 이건 수군가의 한 구절입니다. 수군가의 한 구절이 범이 내려와서 송림골 깊은 곳에서 한잠을 자고 있다라는 그 구절을 어떤 현대적인 맥락에 재적용한 거죠. 즉 창의적 읽기를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우치나 범이 내려온다 같은 새로운 맥락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고전 읽기라는 수업 안에서 고전에 대해 끊임없이 읽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읽은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질문을 적용하는 창의적 읽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차 시간에서 우리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고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거, 추론적 읽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난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평가를 해주시고 그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고전을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2차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